저는 2030년 되면은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 아파트는 바로 시코노미. 제가 부동산 버블의 가장 큰 위험한 게 아파트 버블보다 더 심한 게 상가 버블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커뮤니티 가격에 따라서 가치가 많이 드러날 거다. 왜냐? 하여튼 한국 사람들 참 부동산에 대한 집착이 강해요. 네. 네. 근데 이제 또 그 원인을 따져보면은 이게 고령화 사회, 우리가 네. 이제 뭐 농경 사회라는 뭐 거주하면서 한 곳에서 오래 사는 어떤 문화가 있어서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고령화 사회도 하나의 이유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아파트 재테크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80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당연히 베이비 부모들이 시작을 했고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중산층이 되기 시작한 세대가 베이비 부모입니다. 당연히 고령자들이 부동산에 애착이 강할 수밖에 없죠. 아, 성공에 대한 신화, 기억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이게 경험치에 따라서 투자 패턴이 결정된다고도 표현을 하는데 금융 쪽은 아무래도 조금은 여러 가지 그런 금융 이해도 이런 것들이 좀 젊은 세대보다 떨어지죠. 그렇죠. 그리고 나이 들어서 어떻게 그 일일이 다 시제를 보고 그렇게 대응을 합니까? 이 기차니즘이 발동할 때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한 번 사놓으면 별로 걱정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어떻게 보면 부동산 편식 세대, 오히려 부동산 중독 세대에 더 가까운 측면이 있는데 제가 방송을 좀 연세 드신 분도 좀 많이 본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 근데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 저는 나이 들어서 재물에 관심 갖는 나를 너무 자책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건 인간 본성이거든요. 돈을 갖고 싶고 더 늘리고 싶은. 예, 이거는 인간 본성이에요. 왜냐? 제가 논어를 읽고 이걸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공자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젊었을 때는 색을 조심해라. 욕정. 그다음에 좀 중년 돼서는 투를 조심해라. 술 먹고 싸움하지 말라는 거죠. 나이 들어서는 덕을 조심해라. 덕자는 얻을 덕자입니다. 이때 재물욕이거든요. 그러면 2500년 전에도 나이 든 사람들이 재물욕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노욕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노추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시에도 만약에 나이 드신 분들이 재물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면 그런 얘기를 안 하겠죠. 그런 그렇죠. 주의를 안 할 거잖아요. 자, 우리 아들이 부산으로 차 끌고 가면은 엄마가 어떤 얘기를 해요? 차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KTX 타고 가는 아들 보고 차 조심하라고 그래요? 안 하잖아요. 사고 안 나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치를 보니까 나이 들면은 내가 욕정을 발동할 수도 없고 힘자랑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내 존재감을 뭐로 그거를 찾을 거예요. 재물이죠. 불. 그러니까 물론 이 재물에 대해서 너무 탐닉하는 것은 문제지만 적절하게 내가 재산을 갖는 것은 내 존재감을 찾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이 들어서 탐욕을 갖지 말라지만 그게 탐욕인지 그냥 욕망인지 욕구인지 어떻게 해요?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수조원에 그러면 뭐 대기업 회장님들은 탐욕이에요? 그거는 개인적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재물에 관심 갖는 나를 너무나 그렇게 막 자기를 막 때리고 그렇게 하지는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부동산에 너무 지금 올인하다 보니까 부동산이 이게 거품이 언제 꺼질지 모르잖아요. 인구 쇼크가 그렇죠. 언제 꺼질지 모르니까 지금은 조마조마하다. 그래서 조금 부동산 비중을 좀 줄이는 어떤 그런 액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네. 고령자들을 무조건 뭐 이제 뭐 이렇게 거칠게 말해서 뭐 폐지 줍는 삶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지금 베이비 부모분들이 우리나라의 자산을 축적한 세대잖아요. 이분들이 고령자가 되면서 액티브 시니어, 이제 부자 고령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요, 우리나라에서 고령자 자산이 3,000조가 넘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다만 최근의 패턴 중에 하나가 대도시 아파트는 안 팔고 이게 시골이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뭐 강원도 이런 데다가
집을 하나 구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삶. 이걸 이제 세컨드 하우스라고도 표현도 하고 멀티 해비테이션, 이른바 이중 생활.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촌 기농을 하면은 대도시 아파트를 다 팔고 내려갔어요. 그렇죠. 지금은 안 그럽니다. 주로 남편만 가요. 아니면은 뭐 주소도 안 옮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중 생활인데, 그래서 최근에 제가 연구를 해보면은 이런 시골집을요, 옛날에는 거주 공간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놀이 공간으로 생각합니다. 약간 레저 공간 이런 개념으로 약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이 베이비 부모들이 저는 이제 부동산 프렌들리 세대, 친화적 세대, 혹은 중독 세대, 편식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끊임없이 시장은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모습을 제가 좀 이번에 포착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1가구 2주택 요게 좀 나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수도권 비싼 지역에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골에 정말 몇백만 원, 돈 1,000만 원, 2,000만 원, 몇 천만 원 안 하는 이런 그 오두막 별장처럼 쓰는 이런 집을 가지고 있는 것도 똑같이 2주택으로 평가해가지고 세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되면은 좀 불합리한 거 아니냐. 이번에 그게 대책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수도권 빼고요. 그다음에 광역시 빼고 나머지 뭐 가령 이런 거죠. 뭐 진주나 창원, 전주 이런 데잖아요. 이런 데서 공시가격 3억 이하면은 종부세 1주택자 판단할 때 종부세에서 아예 주택세 빼버려. 그게 지금 법안이 이번에 올라갔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도농 간의 어떤 이중 생활이 앞으로 더 훨씬 더 활발해질 거고, 이거는요 지방 소멸을 막는 가장 좋은 대안 중에 하나예요. 세컨드 하우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어쨌든 물건을 사고 소비할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정주 공간은 아니더라도 자기 고향 같은 데서 조그맣게 그러니까 가끔 주말에 왔다 갔다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 수요가 이제 앞으로 크게 폭발할 거고, 그렇지만 그분들이 절대로 대도시 아파트는 안 판다. 이게 이제 물론 파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큰 트렌드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한국에만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불패신화잖아요. 네. 무조건 사면은 버티면 돼. 그럼 시간 지나면 결국 오를 거야.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이냐. 근데 우리 지난번 한 2, 3년 전에 우리 박 의원님하고 박사님하고 이제 제가 방송할 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일본의 케이스를 보더라도 또 고령자가 점점 늘고 있고 인구가 줄어드는 이런 상황에서 이게 언제까지 통용될 법칙인가?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부동산 불패 신화가 일반적인 정서죠. 근데 이제 서서히 그게 이음할 수가 있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2030년 되면은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인구학자 조영태 교수 그분이 2030년이 넘어서면은 우리가 인구 쇼크를 좀 체감하게 될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책을 봤는데 저도 부동산에 이제 그대로 대입은 좀 시키고 싶은데 지금 인구가 이미 2020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죠, 우리나라가. 그런데 이게 가구 수는요 2040년부터 줄어들어요. 아, 그래요? 네, 주택 수는 좀 있다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영남권은 2017년부터 줄어들었고요. 호남권은 2019년부터 줄어들었고, 수도권은 2036년부터 마이너스 인구 성장이라고 그래요. 인구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간이 남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은 그런 조심하셔야 된다. 대해서도. 근데 인구 쇼크가 그럼 인구 쇼크가 시작이 되면 어떤 부동산부터 타격을 받을 거냐? 저는 먼저 단독주택부터 받을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도 서울에요, 강북에 대저택에서 빈집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많다기보다 등장하고 있고요. 그 어디 좀 남는 집 들어갈 수 없나요? 그러니까 너무 집이 크니까 요새 MZ 세대들이 그쪽으로 들어가 살려고 그러지 않아요.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 아파트는 맨 마지막에 빈집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게 바로 MZ 세대들이 바로 아파트 기지고. 그러게.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아파트에 대한 그러니까 신도라고 할 정도로 아파트 이 거주 문화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너무 확고한 아파트 선호가 공화국. 있는 거 아니냐? 공화국. 아파트 공화국. 저는 2006년 7년 때부터 저는 아파트 문화는 바뀌지 않는다. 아파트 공화국은 더 갈 거다. 많은 사람들이 전원주택이 될 거다. 뭐 타운하우스가 될 거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주거 역사는 여성들의 동선이 짧아지는 과정이고 가수노동을 최소화하는 맞벌이를 하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아파트 문화는 압축된 공간에서 굉장히 집안 내에서 일을 최소화하고 빨리 출근해야 되니까 그런 공간으로서 위상이 앞으로 계속될 거다. 아파트 문화는 여권 신장과 맞물려 있다. 아파트는 바로 페미니즘적 공간이다. 남성성은 좀 숙소되죠. 남성들은 답답해서 미칩니다. 집에 오니까 뭐 나는 자연인이다, 뭐 강칠부대 이런 것만 보잖아요. 나는 자연인이다. 이제 그 아파트의 답답한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은 어떤 탈출 욕구라고 보면 돼. 옛날처럼 담배를 피울 수 있나, 뭐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옛날에는 단독주택 때는 사랑채가 있었는데 사랑채도 없어졌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거실로 바뀌었거든요. 그래 거실에 대자로 누워 있으면은 집사람이 발로 차요, 딴 데가 누워 있으라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답답한데 여성들에게서는 굉장히 이게 그 효율적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 주거 역사는 여성들이 만들어가는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가보면 알아요. 중국도 똑같아요? 더 심해요, 우리보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중칭이라고 있어요. 중경 임시정부 우리 그 있잖아요. 그 중경. 거기에서 삼엽댐까지 제가 크루즈를 타고 내려왔어요. 와. 양쯔강이 장강이잖아요. 강변에 해운대 같아. 그러니까 그걸 보고 중국의 그 아파트 문화는 바로 맞벌이 부부, 그다음에 여성의 인권.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거랑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바로 시코노미. 시코노미가 시하고 이제 여성하고 그다음에 이코노미의 그 합성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경제와 소비의 주체가 되는 그걸 이제 시카나미라고 그러는데 바로 아파트는 바로 시카나미의 심벌이다, 상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안 바뀝니다. 이거는. 이건 절대 안 바뀌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우리 이제 직원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옛날에는 부동산 투자가 많았어요. 뭐 늘려 있잖아요. 옛날에는 토지도 샀죠. 저 토지 MZ세대는 안 삽니다. 꼬마 빌딩 많죠. 그래서 뭐 꼬마 빌딩을 살려면 비쌉니다. 강남에 100억짜리 가봐야 2면도로밖에 안 돼요. 근데 보통 셀러리맨들은 저는 그냥 아파트 좋은 거 하나 사라. 그게 아마 재테크의 A부터 Z까지일 거다. 옛날에는 뭐 여러 가지 뭐 많이 쓰잖아요. 뭐 상가도 사고. 제가 아까 그 말씀 빠뜨렸는데 앞으로 인구 쇼크가 나타나면은 두 번째로 위험한 게 상가입니다. 상가. 그래서 애도 안 놓잖아요. 애 안 넣으면 소비할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도시들 상가 보면은 비어 있는 곳들도 많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장사가 그렇게 임대료는 비싼데 새 건물이고 뭐 근데 장사가 안 돼가지고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상권의 구조적 변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신도시가 하나 만들어지면요, 그 다 상가들을 고령자들이 받거든요. 따박따박 월세 받겠다는 생각에서. 그게 바로 노후 자금이 공중분해되는 겁니다. 상가를 덜 지어야 돼요. 너무 많이 짓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 우리가 보통 상권을 이제 공간 개념으로 바라보면요, 하나는 오프라인이에요. 하나는 모바일이에요. 네? 이게 오프라인 그동안에 이게 100%였잖아요. 네. 이게 모바일이 이만큼 절반 정도를 침해 들어간 거예요. 옛날에는 대로변 코너상 가면은 3대가 먹고 산다고 그랬어요. 네. 지금은요, 임대료가 비싸니까 공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 옛날에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사면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층가구 이상 되는 이 주로 중소형 아파트 단지에서는. 지금은요, 커뮤니티 센터하고 이게 업종이 중복돼요. 네. 심지어 커뮤니티 센터에 뭐 있어요? 커피숍 있죠. 그렇죠. 헬스클럽 있죠. 그다음에 골프 연습장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요새 밥도 공짜로, 밥도 요새 뭐 주잖아요. 우리가 집에서 뭐
지금 삼식이라는데 이제 영식이 시대가 온 거예요. 집에서 누가 밥을 먹습니까? 아파트 단지 지하에 가면 밥 먹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는 이 상가가 지금 공급 과잉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흔히 이제 리테일이라고 그래요. 소매점은 요번에 많이 뺏길 겁니다. 다 배달하잖아요. 화장품 같은 거 다 배달하잖아요. 그렇죠. 온라인으로 지금 많이들. 근데 살아있는 게 뭐냐면 F&B라고 그래가지고 그 주로 이제 음식하고 이게 뭐 있잖아요. 카페 같은 거 이런 거는 좀 그나마 좀 살아남을 거고 서비스도 좀 살아남을 거예요. 머리는 어떻게 뭐 로봇으로 못 깎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상권을 많이 형성했던 주축이 바로 그 리테일, 소매점하고 그다음에 F&B, 그다음에 아까 서비스라고 그랬잖아요. 서비스하고 F&B는 살아남는데 뭐 먹자하고 이렇게 카페 같은 데는 살아남는데 소매점도 많이 영향을 받을 거다. 그래서 지금 제가 부동산 버블의 가장 큰 위험한 게 아파트 버블보다 더 심한 게 상가 버블이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저도 뭐죠? 그 베이커리, 네. 예, 베이커리 하는 그러니까 베이커리 업체에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 메인 도로에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이면 도로에 있는 데다가 그리고 그 이면 도로에 양쪽 입구에 스타벅스들이 생겨버리니까 두 개가 생겨버리니까 이게 매출이 막 50~60%가 40% 이상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건대 상권 분석, 근데 그거를 한번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한 3개월 가서 공부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이거 지금 이 맞는 상권 분석법이 앞으로도 통할까? 안 통합니다. 이게 다 사라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역시 들더라고요. 앵커께서 진짜 이게 인사이트가 있으신 거예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유동인구를 얘기하면서 아니 뭐 출근길보다 퇴근길을 퇴근길이 좋다. 그쪽에 뭐 길목이 좋으니까. 그 유동성 따지고. 요새 그런 거 안 먹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부분 코너 자리 갖고 있으면 3대가 먹고 산다는 건데 요새는요. 종각에서 종로 상가까지 가보시면 알아요. 대부분 다 많이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객보다 직원들이 더 많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면도로는 그나마 돼요. 왜냐면은 요새 내비게이션 찾고 차로 요새 맵으로 지도로 다 찾아오잖아요. 요새 뭐 스마트폰이면 다 되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 고정관념이에요. 세상에 무서운 개가 두 마리가 있대잖아요. 편견과 선입견. 그러니까 지금 베이비부머 분들이 저는 가장 큰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옛날에 그 좋아 보였거든. 그렇죠. 아파트 단지 내에서 따박 타고 월세 받으면 아이고 신경 쓸 것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경험치에 따라서 투자했는데 지금 상당 부분 어렵거든요. 모바일로 다 뺏겠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부분이. 그렇죠. 또 하나는 어렸을 때 주로 이제 저는 소똥 밟고 자란 세대라고 저를 표현하는데 논두렁 세대라고 저를 저도 뭐 그렇게 되니까요. 저도 뭐 중학교까지 저도 소먹이었어요. 소. 네. 소몰이. 학교 갔다 오면 소먹이로 가고 그랬는데 근데 그 경험치가 뭐예요? 자연이 친숙하잖아요. 근데 요새 세대들은 그렇지 않아요. 요새는 콘크리트 세대예요.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전원주택도 요새 MZ세대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뭐 굳이 뭐 아프거나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죠. 그렇지만 자산 설계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전원주택은 진짜 조심해서 접근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전원주택도 그렇고 상가도 그렇고 꼬마 빌딩도 그렇고. 아주 꼬마 빌딩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까지 그 노후 그러니까 노후 대책으로 현금 나오는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하셨던 부동산 투자들이 있잖아요. 그때 말씀하신 대로 상가도 그래도 오히려 노후가 망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말씀하신 전원주택도 그렇고. 그렇죠. 다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현금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나마 남아있는 곳이 어디냐? 저는 두 개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아파트하고 꼬마 빌딩 정도. 꼬마 빌딩에서 말씀드렸는데, 아니 그러면은 뭐 꼬마 빌딩도 어차피 일정의 상가인데 그러면은 그렇죠. 장사 안 된다는데 왜 꼬마 빌딩이냐? 그거는 이제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통제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구분상가는요, 분양상가는 내가 이걸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임대료 낮추는 거 외에는 아무런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그런데 내가 통건물을 갖고 있으면은 통제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리모델링 해도 되는 거고, 상가 안 되면 오피스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주택으로 바꿔도 되는 거고, 아니면 개발업자한테 팔아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외곽적 이런 데 말고 도심 왜 역세권 이런 데 꼬마 빌딩이 왜 나빠요? 그건 못 가져서 난리인데 지금. 그거는 이제 통제감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파트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아파트 문화는 더 간다. 바로 이 MZ세대들이 아파트 키즈다. 이는 아파트와 부동산을 동일시하는 세대다. 그러니까 아파트 외에는 부동산을 생각해보지 않는 세대다. 토지 투기 안 한다. 단독주택으로 안 가려고 그런다. 오로지 아파트만 가지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MZ세대가 적어도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정도 트렌드를 만들어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새 이제 아파트가 좀 변화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제 월세 시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파트가 저는 월세 수령액에 따라서 월세 수익률에 따라서 일종의 등급이 갈리는 뭐 그런 트렌드가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그 사실 그 말씀은 사실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월세를 받는 어떤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도 괜찮다라는 이제 재테크 방식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물론 세금도 고려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실제적인 방법을 두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왜냐면 이것도 저도 고민을 하고 저도 뭐 거의 5,000명 이상 저도 자산가 분들 만나잖아요. 만나 뵀는데 이제 그 아파트 문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여러 채 사면은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물론 이제 지방 같은 거, 지역은 요번에 이제 종부세를 개수가 아니라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관계없어요. 요번에는 공시가격 9억이면은 1인당 9억이면은 지방의 어느 아파트는 아마 종부세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뭐 한 채는 월세 놓고 한 채는 사셔도 돼요. 근데 서울로 들어오면 조금 어렵죠. 비싸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도 괜찮죠. 지금 요번에 그 종부세 개정안을 보면은 부부 공동명의는 이제 1인당 9억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시가격 18억 넘으면 종부세를 안 내요. 네. 그러면 시세로 따지면요. 한 22, 3억 정도 될 거예요. 그럼 마레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도 20억 정도 하니까 종부세 안 낸단 말이에요. 부부 공동명의를 하면은. 그게 가장 좋은 거는 저는 이거를 월세로 놓고 딴 데 가서 전세 사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채 가지고도? 네, 그 좋습니다. 그래서 요사이 월세가요, 보통 조금은 마포 같은 데는 제가 보니까 한 1억에 300만 원 정도 거래되는 게 많고요. 뭐 강남은 한 1억에 한 500 정도, 많게는 1억에 700도 있고요. 300 기준으로 가장 많이 받는 거는 제가 1억에 890까지 받습니다. 네,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양도세나 종부세 완화를 한다지만 또 집값이 또 올라오면 또 규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그 방법이 일단은 하나의 어떤 대안이 아닌가. 한 채 가지고 그렇게 그 진정한 부자는 집을 깔고 살지 않고 그걸 렌트화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린다는 말도 해요. 그것도 저는 좋은 그러니까 좋은 거를 사서 내가 살고 즐기는 게 아니라 남한테 좋은 가격으로 하게 하고 나는 거기서 현금 파이프라인을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동안의 베이비 부모들이 주로 원룸 주택 사서 혹은 다세대 주택 사서 나는 꼭대기에 살고 뭐 그잖아요. 세를 놓고 이걸 노후의 로망으로 생각했어요. 저는 이게 약간은 적색 경보가 저는 울리고 있다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요? 이걸 이제 제가 이제 그 책을 쓰면서 그걸 표현했거든요. 혹시 가성비라고 잘 아시죠? 네네. 뭐 당연히 가격 대비해서 뭐 성능이 좋은 거 일종의 실속 소비 하나의 트렌드인데. 그게 이제 비슷하게 말을 만들어 가지고 가안비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하면 훨씬 더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구조가 가안비라고 하는데 요사이 MZ 세대들은요 기본적으로 안전 강박증이 있는 세대예요. 알파 세대는 더 심합니다.
오징어 게임은요. MZ 세대라고 하면은 몇 살에서 몇 살까지를 MZ 세대로 보시면 MZ 세대는 보통 20, 30대라고 보시면 20, 돼요. 30대. 예, 예. 알파 세대는 알파 세대는 지금 10대라고 보면 되죠.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애들이 저 학생이죠 지금. 보면 되는데 뭐 MZ 세대 그러면 2030 세대가 2030. 거의 겹칩니다. 물론 지금 뭐 일부 밀레니얼은 40도 넘었지만 대체로 20, 30대 보시면 될 거예요. 제가 요새 책을 쓰면서 요새 MZ 세대뿐만 아니라 알파 세대들이 이 가한비 이 경향을 바로 안전 강박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새 학교에서 오징어 게임 못 합니다. 학교 폭력으로 신고 들어갑니다. 그래요? 아, 그렇죠. 그다음에 어렸을 때 우리 말뚝박기 했죠. 그렇죠. 요새 교실에서는 말뚝박기 당연히 못 하고요. 그 선생님이 그 말뚝박기 하는 거 다 보고 있어요. CCTV로. 아니 그냥 창문 내다보는 거죠. 아. 그리고 요즘 미국에서는요 학교에 땅콩 못 가지고 갑니다. 알레르기 환자 때문에. 요새요. 맞아, 그게 심각하더라고요. 그 알레르기 있는 사람이 땅콩 먹으면은. 예, 그래서 학교는 쓰러진다고. 우리나라도요 학교에 우유 못 가지고 갑니다. 물은 가지고 가더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학교에 음식반이 못 합니다. 아, 그래요? 학교에 급식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저도 몰랐어요 그거. 최근에 우리 선생님께서 초등학생한테 여쭤보니까 요새 학교에 음식물 안 가지고 가요 우리나라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과보 말하면 헬리콥터맘, 헬리콥터 파파들이 결국은 이 과보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결혼해서 아파트에 들어가 살려고 그러죠. 왜냐 아파트에 들어가면은 마치 이걸 콘크리트 캐슬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위해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있잖아요. 하긴 캐슬 같긴 하네요. 성 같아요. 네, 그래 이 성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새 오피스텔의 저는 재발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피스텔은 옛날에는 저는 약간 이걸 틈새 상품이라고도 했어요. 요새는 약간 매스 상품, 대중 상품으로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요새 젊은 MZ 세대들이 이걸 살림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미니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미니 아파트나 혹은 이거를 이른바 리틀 꼬마 아파트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요. 물론 아파트보다는 투자 가치가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가장 거래가 안 되는 거 이게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임대료 빼먹기는 좋은데 판매가 안 된다고. 주거 가치로서는 근데 강남 같은 데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아, 그래요? 많이 올랐는데 다만 이제 아파트에 비하면 좀 밀리죠. 그다음에 이게 공급의 탄력성이라고 해서 그 빈 땅 금방 지어요. 6개월이면 지어요. 빨리 지르면.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주거 트렌드로 바라보면은 MZ 세대들이 다세대 다가구 쪽으로 잘 안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참 그래서 그 말씀도 하나 질문드리고 싶었던 게 그 요렇게 많이 가격이 올랐을 때 연립이라든가 빌라 싸게 이런 것들 사는 게 좋다. 뭐 혹은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연립이나 빌라 사는 게 좋다. 이런 얘기 아직도 통용되는 얘기인가요? 요즘 많이 하시죠. 근데 이제 돈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뭐 공시가격 1억 이하면 또 취득세가 중과가 아니니까 뭐 그냥 장기로 묻어두는 어떤 그런 차원. 그 약간 도박성 어떤 투자 같기도 해요. 왜냐면 뭐 아니면 또 재건축 안 되면 재개발 안 되면은 뭐 어떻게 보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새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나쁘지는 않은데 다만 거기가 재개발이 될지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이슈가 아예 없는 그냥 나 빌라에서 편하게 살래. 집 아유 힘드니까 이런 것도 괜찮나요? 뭐 집으로 가지고 뭐 상품적인 어떤 재단을 하는 것은 안 맞을 수는 있겠지만 뭐 저는 그렇게 인문학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온 건 아니니까 팁을 이제 경제학적 팁을 이제 드리기 위해서 온 거니까 저는 재개발이 되지 않는 외곽의 빌라들은 굉장히 앞으로 가치가 더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아파트를 이렇게 선호하는 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커뮤니티 시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커뮤니티가 아파트 가격을 결정한다고 할 정도로 파워풀합니다. 그렇죠. 제가요 며칠 전에 수도권 외곽에 별로 진짜 뭐 그렇게 잘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제가 거기 놀러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골프 내기 골프를 하는 거예요. 그 아파트 그 커뮤니티 그 센터에서 주민들끼리 그냥 골프 연습하는 거는 되는데 거기서 이제 그러면 굳이 스크린 골프 안 가도 되잖아요. 그만큼 요새 커뮤니티 센터들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돼.
집값은 앞으로 커뮤니티 가격에 따라서 상당 부분 의사결정이 커뮤니티 가격에 따라서 가치가 많이 드러날 거다. 왜냐 앞으로요 미세먼지는 밖에 안 나가고요 또 추워도 안 나가죠. 우리나라가 기후가 아열대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콘크리트 안에서 생활을 하는 그런 아마 기간이 앞으로 길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왕이면은 대단지 그 좀 세집으면 좋죠. 근데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전체적인 이렇게 흐름은 이게 편이거든요. 이게 이제 김남도 교수님이 뭐라고 이게 펠리미엄이라고 그래요. 편리함과 프리미엄을 합친 거죠. 그게 결국은 아파트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고 그거는 앞으로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약화되지는 않는다. 저는 그런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책의 핵심이 그거예요. 아파트 공학은 계속 들어간다. 계속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이러저런 막 상관이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만약에 어떤 노후 대책을 고민한다고 하면 이건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차라리 똘똘한 아파트 한 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현금을 창출하는 그러한 전략을 세우는 게 오히려 훨씬 유리하다. 왜냐하면 MZ세대의 욕망을 이해해 보면요. 그래서 이겁니다. 제가 조금 이 MZ세대의 그 공간 욕망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그 봉준호 감독 위대한 우리나라의 진짜 세계적 거장이죠. 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영화를 보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거 계급을 이렇게 설정해 놨잖아요. 반지하, 모르스 보스는 반지 아니, 아예 지하. 지하. 그다음 반지하 와이파이 잘 안 터져가지고 그죠? 그 보면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지상은 뭐예요? 와이파이도 잘 터지고 이게 비가 와도 그냥 청량제 역할을 하는 거고 반지하는 어때요? 물이 다 잠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일종의 정원이 딸린 단독주택을 X세대인 봉준호 감독은 그거를 설정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25살짜리 Z세대가 영화를 만들었으면 어떻게 만들었을까? 아파트로 만들죠. 그래서 75년도에 나온 영화 중에서 바보들의 행진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당시 대학생들의 꿈은 빨간 지붕이 있는 양옥집이었어요. 그때는 아파트가 제가 조사해 보니까 10만 가구가 안 돼요. 여의도도 개발이 다 안 됐을 때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그게 중산층의 상징이었으니까 2층 양옥집이 그걸 욕망할 수밖에 없는데 요 사이 MZ세대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너 어떤 집 갖고 싶냐? 그러면 당연히 아파트를 갖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요새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요새 코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 되면은 한강뷰. 그렇죠. 한강뷰 아파트. 안 되면은 한강물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저는 한강물 그래 도박적인 어떤 그런 어떤 그 투자관 이것보다는 저는 한강뷰 그게 아파트 한강 아파트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욕망의 그 어떻게 보면 최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이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같은 동년배들의 욕망보다는 바로 아랫세대의 욕망을 특히 공간과 소비 욕망을 욕망해야 살아남는다. 그게 진정한 트렌드일 끼고 그게 바로 인사이트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MZ세대는 안 늙어요? 또 이제 그때 가서는 또 바뀌겠죠. 요새는요. 고등학생들이 스테이지 모릅니다. 그렇죠. 세월은요. 흔적을 지우면서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곧 MZ세대들도 밀레니얼은 좀 있으면요 50대 돼요. 그다음에 Z세대들도 곧 30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요새 젊권이라는 얘기 들으셨죠? 젊은 꼰대가 된단 말이에요. 젊은 꼰대. 그래서 항상 나이가 안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아랫세대에 항상 그 공간과 소비 욕망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저는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게 바로 트렌드를 읽는 가장 중요한 측정이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선호하는 어떤 투자의 관점이라면 그게 아니라 앞으로 주 고객이 될 우리 그렇죠. 그 거래할 수 있는 세력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층이 좋아할 만한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죠. 세상의 주인이 되는 바로 주력 세대의 욕망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지금 베이비 부모 모든 분이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부 베이비 부모들이
상가나 그다음에 전원주택에서 실패한 그 전철을 안 밟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진짜 옛날 보통 옛날에 돈 번 얘기 가지고 듣고 하잖아요. 아 내가 옛날에 전원주택 몇 채 져가지고 해가지고 사가지고 그걸로 뭐 이렇게 벌었어. 혹은 뭐 이거 상가 뭐 해가지고 내가 월세로 한 달에 얼마씩 받아. 이런 성공담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지금 앞으로 닥칠 세상은 달라지니까. 이제 애도 안 놓습니다. 안 놓고 인구도 이제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공간 자체가 훨씬 더 슈퍼 슬림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거를 이제 공간의 마태효과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심플하게 자산을 운용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인구뿐만 아니라 앞으로 기후도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요 재밌는 게 있어요. 바나나를요 원주에서 재배 성공했거든요. 저 아는 분은 네. 제주도에서 커피 농사 져요. 아 그래요? 아니 조금 더 말씀드릴게. 요새요 우리나라의 거의 한국의 시베리아라고 얘기하는 화천에서 바나나 재배 시험 재배 들어갔어요. 아, 참.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열대 기후로 거의 바뀐다고 보면 자 재밌습니다. 예? 앞으로 산사태가 자주 일어날 겁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해수면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많이 침소돼요. 앞으로 해안가는. 해안가. 우리나라는 그나마 산악 국가이기 때문에 버티는 건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아이슬란드인가? 뭐 그거 다 녹으면 금세기 안에 뭐 다 녹는다고 그러던데. 그러면은 뭐 인천공항도 물 다 잠긴대잖아요. 근데 그래서 요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외국에서는 기후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기후 둥지 내몰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안가에는 그 부자들이 살다가 좋잖아요. 뭐 해수욕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구릉지대로 다 도망 나온 거예요. 그럼 거기 누가 사느냐? 저소득층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뿐만 아니라 기후가 앞으로 주택 시장이 엄청나게 큰 변화를 몰고 오는데 해안가나 어쨌든 산골짜기는 위험하고 오히려 도심이 좋다. 왜냐? 원래 도심은 명당인 거예요. 원래.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시골의 명당보다 대도시의 흉당이 더 낫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바뀔 거로 저는 합리적인 상상력이 중요한데 앞으로요 우리나라 배수구를요 2배 이상 늘려야 돼요. 하긴 네. 그게 우리 왜 비 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막 그 옆에 물이 너무 많이 고요. 빠져나가지를 못해가지고. 지금부터 아마 배수구를 하고 아마 미아에 지하 물 저장 창고 같은 것도 많이 만들 거고요. 차 지날 때마다 큰 횡단보도 같은 데 서 있으면 물벼락 맞는 게 너무. 근데 조금만 비 와도 예전에는 아주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큰 비는 아닌데도 보통 이렇게 고여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 그래서 만약에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이 제 방송을 들으신다면은 나이가 들어서도 도심지향적 삶을 주축으로 삼아야 된다. 물론 시골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통계를 보면은 나이 들어서 아파트에 계속 살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왜 아파트를 좋게 보느냐? 일단은 온도가 일정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귀찮잖아요, 집 가꾸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파트 문화에 대해서 저는 15년 전부터 이 문화를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비가역성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아마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마 이 문화는 아마 큰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한 저는 계속해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자주 이렇게 우리 박원갑 박사님 모시고 부동산 트렌드, 약간 인문 사람들의 어떤 그 철학 이런 것들이 좀 연관이 되는 것 같네요. 네, 제가 박원갑 조금 박사의 더 부동산 트렌드 수업. 네. 다음 시간에 또 모셔가지고 네, 또 이야기 듣는 하겠습니다. 걸로 하죠. 네, 네, 그렇게 박원갑 하겠습니다. 박사의 부동산 트렌드 수업 새 책 내신 거 축하드리고요. 네. 네, 5년 만이시라니까. 네, 다음에 또 좋은 시간 네, 갖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